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여당 주도로 총리 인준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됐는데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차례로 만나 주요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코너 진격의 경제에선 최근 부동산 움직임 심층 분석합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6월 26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벙커버스터까지 동원해서 공격을 했는데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미국 정부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미 CNN은 어제 미 국방정보국이 작성한 극비 보고서 1급 기밀을 입수했다며 보고서는 미국이 벙커버스터를 동원한 공격으로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전면 파괴하지 못한 걸로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핵시설을 완전 파괴하지 못했다는 건 원심 분리기와 고농축 우라늄이 포함된 시설은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일단 미 백악관도 이 보고서의 존재를 인정하긴 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군 중부사령부의 판단을 근거로 작성한 초기 평가라고 합니다. CNN은 현재 평가가 계속되고 있어 초기 평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미국 공격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전면 파괴했다고 직접 밝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나토 회의에 참석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CNN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면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완벽히 파괴됐고 핵 능력도 수십 년 후퇴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귀국길에 트럼프 대통령이 CNN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해고돼야 한다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네,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겠어요. 네, 만약 최종 평가에서도 이란의 핵심 핵시설을 제대로 파괴하지 못한 걸로 드러나면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신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네. 벙커버스터는 핵시설과 같은 고도로 강화된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설계된 아주 강력한 무기인데 이런 걸 사용하고도 미국이 핵심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 이건 미국의 군사력과 전략이 기대만큼 뛰어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다른 한편으론 이란의 핵시설이 외부의 예상보다 훨씬 더 고도화됐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타임스와 같은 외신에선 이란이 이미 생산된 고농축 우라늄 등을 사전에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고 보도하고 있어서 최종 평가는 더 정확한 조사를 통해 내려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국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았죠? 네, 어제 취임 후 처음 광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의 해무군 과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대통령실 주도로 TF를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타운홀 미팅 방식의 토론회를 열었는데 제가 당대표 선거에 처음 나올 때부터 수없이 많이 광주 군공항 문제가 논의됐지만 진척이 없었다. 이제는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산하의 기재부와 국토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6자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네.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이 어떤 내용이냐면 광주에 있는 군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옮기고 이를 무안에 있는 민간공항과 통합 운영하는 내용인데요. 군공항은 전투기가 오르내리다 보니까 민간공항보다 훨씬 심한 소음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선 찬성하지만 이전 대상지가 된 무안은 지금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군수와 지역 의회까지도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미팅에선 지난해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도 참여했는데 이들은 치유 휴직 범위를 근로자에서 유족 전체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국토부에 피해자 유가족과 다시 대화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광주 방문에 앞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전남 고흥에 있는 소록도 병원을 찾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이 병원 방문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걸 법원이 들어준 겁니다. 네. 내란 특검도 어제 언론 공지를 내고 법원이 이러한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고요.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에 28일 오전 9시까지 특검 사무실로 나오라고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가져오자마자 출석 요구 없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경찰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특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출석하려 했는데 왜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냐고 하는 호소를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각된 건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담긴 구속영장이 아니라 수사 초기에 하는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수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특검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게 만든 것 자체가 성과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죠? 네,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늘 새벽 0시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석방되기 3시간 전에 어제 구속 결정이 난 건데요. 이에 따라 다시 6개월간 미결 수용자 생활을 이어가게 돼서 특검으로선 수사기간인 150일 내내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어제와 그제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이틀 내내 재산 형성 과정을 놓고 여야의 격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네. 그러나 증인도 없고 자료 제출 문제도 있어서 결국 맹탕 청문회로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가 벌어들인 돈과 쓴 돈의 차액인 8억 원에 대해 지금 소명된 게 뭐가 있냐며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했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줄 수 있는 자료는 다 줬고 나머지는 현금인데 어떻게 소명을 하란 거냐며 김 후보자가 이미 충분히 해명했다고 맞섰습니다. 김 후보자도 낼 거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고 맞섰는데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자가 장모로부터 받았다는 생활비 2억 원만 해도 증여세를 냈다고 하고선 이런 거조차 증빙 자료를 안 내는 건 너무 심하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여부로 충돌하다가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서 파행된 채 종료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청문회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대통령실 기류는 어떤가요? 네, 대통령실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인데요. 이제 청문회가 끝났으니까 보고서 채택 문제를 여야가 논의하겠지만 아무래도 합의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고서 채택이 없이도 국회 인준 표결이 진행이 가능하고 그 기준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167석을 가진 민주당만으로도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인준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을 허용하기 시작했다고요? 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적극 허용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새 정부 들어 민간단체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받아준 건 지금까지 모두 6건인데요. 네. 대부분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가 목적입니다. 북한의 식량과 의약품 같은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문화 교류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번째 행정 절차가 통일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건데 지난 정부에선 북한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2023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전면 불허해 왔습니다. 네. 지난해 8월 북한이 큰 수해를 입자 예외적으로 인도적 지원 목적의 접촉 신고를 허용해준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틀 전에 다시 이사장직을 맡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도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일 통일부의 문화교류를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했고 최근 수리됐습니다.
통일부는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채널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신고 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하면서 대남 기구들을 다 폐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화 채널을 다시 복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정격시사 이어갑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기온이 올라 더위에 시동을 켜겠는데요. 서울은 그래도 어제 정도로 오늘 낮 기온 27도, 내일은 28도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 오늘 30도 안팎으로 덥겠고 내일은 예년 수준인 30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면서 점점 더 기온은 상승하겠습니다. 또 최고 체감 온도가 이 습도 때문에 31도 내지는 33도 내외까지 오르는 곳이 많아서 점점 더 더워질 것으로 보여서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흐리겠고요. 오전까지 서울을 비롯한 중부 일원으로 비가 흩뿌려지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낮은 구름대의 영향을 받는 강원 산지 안개가 매우 짙겠고요. 서해안과 충청 이남 내륙 곳곳에도 안개가 깔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오늘 낮 기온 25도에서 30도 분포로 대전 28도, 전주는 29도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입니다. 네, 평소와 비슷한 정도의 정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고를 정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공항 쪽입니다. 영동대교 부근이고요. 4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암사대교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영동대교까지 가는데 4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 부근에서 수원 쪽으로 뒤채고요. 금토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은 서초 부근 4차로에 고장단차가 발생했습니다. 한남에서 서초 쪽의 이동이 더 불편해졌는데요. 25분 정도 예상됩니다. 이후로는 남사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권입니다. 노포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쪽 2, 3차로가 막혀 있고요. 1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격 인터뷰 야당 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부터 듣고 갈까요? 예, 이 총리 후보자는 이제 국회 인준 표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우리 윤석열 정부 첫 총리 후보자였던 저 총리 후보자가 달리 그때와 달리 뭐 이번에야 민주당이 압도적인 숫자니까 네. 뭐라 그러든 그냥 당연히 임명하겠다는 기류가 역력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야당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국민을 설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대통령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의 첫 총리 후보자고 그렇죠. 상징성이 있죠. 상징성뿐 아니라 실제로 국정에 큰 이제 영향을 미칠 상황인데 이게 한덕수 후보자 우리 한덕수 총리 당시 후보자 때 대비해 보면 큰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당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뭐 굳이 말하자면 우리 땅 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땅 쪽 사람이 아니었고 민주당 때 총리하셨고 그렇죠. 예, 그런 점을 높게 사서 당시에 민주당의 원로들의 의견까지 구해서 총리로 지명했는데 당시에 뭐 민주당이 엄청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초기에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예, 무난을 전명했죠. 했는데 요청 자료가 1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에 비하자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김현장이라는 변호사 로펌 소속이었다가 이제 총리가 된 셈인데 나중에 민주당은 김현장이 수임했던 로펌 사건까지도 다 문제 삼았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번에 태도는 너무 다르지 않나. 그리고 정인 참고인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예, 한 명도 없고 또 어젯밤까지 지금 어제 결국 한번 파행이 되었는데 네.
자료 제출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전에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은 자료에 그래도 응하고 부실한 자료나마 내려는 노력이라도 했는데 아예 자료 제출을 않고 있습니다. 정문회를 인준 표기를 하는 정문회이니만큼 그냥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뜻도 같은데 이건 뭐 우리 야당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 총리 후보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총리 후보자의 해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텐데 뭐 여당의 입장에서도 자기 지명한 것을 자기 처리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 되겠습니다만 싸우는 것이 국민의힘이 아니다. 이번에 약간 좀 무도하다고 느꼈던 것은 이 총리 후보자의 여러 가지 재산 문제라든가 자금 출처라든가 이런 걸 문제 삼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 메신저를 공격하는 네. 통상적인 아주 악의적 수법인데 그것도 참 당혹스러운 일이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그거야 다 국민들이 판단할 텐데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읽었다는 책이 한때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네. 정부는 왜 불신받는가. 네. 미국의 아마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쓴 책인데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 역대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과거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았어요. 아주 뭐 유능하거나 또는 어떤 그 실력으로 뽑힌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시험으로 뽑힌 사람들도 아니고 또 이런 청문회 과정에서 너무 많은 허점과 도덕적 결함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하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조국 전 장관 때였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까먹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보다 국회가 더 신뢰가 낮아서 국회는 매번 싸우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있으니까 참 우리나라 이 국민들 서민들이 국회의 권한을 위임했고 또 정부가 잘 이끌어주기만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망감이 커질 것 같아서 아쉽죠. 참 그게 오히려 두렵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해주셨는데 좀 사안별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관심이 있었던 게 재산 관련 의혹이었는데 이제 경조사비, 출판기념회, 처갓집의 생활비 지원 이런 것 등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신고나 공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발언 이외에 확인에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국민들은 야당도 아마 무능하다 생각할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데 자료 하나 못 얻어내느냐. 이제 야당의 몫은 그런 국민들의 비판이겠죠. 이 검증을 한다면서 국회의원이라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둘러싸고서 자료 하나, 참고인 하나, 정인 하나 못 불러내느냐라고 해서 이제 우리 당도 이제 질문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네요. 예, 욕을 먹을 판이 되었고 더 큰 것은 이제 민주당이겠죠. 물론 뭐 우리 정치가 워낙 지금 양극화되어 있어서 무엇을 해도 이쪽 말만 믿는 사람, 뭐라고 해도 저쪽 말만 신뢰하는 사람들이 나눠져 있어서 참 그게 아쉽습니다만 그런 한 40% 정도 이상의 국민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고 양쪽에 대해서 다 지금 눈을 지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눈을 의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국민의 기대에 맞느냐, 뭐 배추 투자 이런 것도 참 뜻밖의 일이고요. 그래서 네. 어제 우리 대변인 한 분이 적절하게 지적을 했던데 그런 좋은 투자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서 국민들에게 공유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라고 또 아주 위트 있는 그런 비평을 내놓았습니다만 유학비용 충당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드러났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에서 지금 법안들을 내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 같은 네. 거. 근데 출판 기념회 이제 이거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게 출판 기념회가 20대 총선 때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20대 총선할 때 우리 당의 전신이 그때 아마 새누리당이었나 뭐 당명이 하도 바뀌어서 네네.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출판 기념회는 공천에 불이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공천을 안 주겠다 그랬어요. 저도 당시에 출마를 준비 중이다가 출판 기념회를 아예 취소한 적이 있는데 물론 출판 기념회라는 것이 저는 많은 공직자들이 그 경험을 책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언론 오늘 아침에 사설 나왔는데 합법적으로 뇌물을 받는 창구가 되어버렸다. 특히 제일 꼴불견이 지방선거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 하는 겁니다. 누가 오겠습니까?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무슨 기대하고 오겠죠. 그러면 책값에 정가를 받는 게 아니고 봉투로 받습니다.
봉투 사실 이거 난 선관위가 어느 한 군데 털어가지고 입회해서 한번 보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출판기념에 책값을 팔아야 되는데 책이 15,000원이면 15,000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아무리 말해서 10건이면 15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뭐 아마도 봉투를 열어보면은 뭐 이해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 기회에 아예 그냥 차단을 해야겠다.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난 이것이 루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지금 가리는 오히려 그 우회해가는 허점이 되는 이런 경로가 되고 있다. 이런 것 아예 해야 되겠다고. 경조사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예, 우리 저 여러 의원들이 지금 입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주진우 의원이 발의했던 예를 들면 출판기념회의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해서 이제 관리를 좀 하자 이런 내용의 법안이죠. 그렇게 해서 뭐 합법적으로 해. 근데 15,000원짜리 책을 15,000원 산다면은 하는데 이제 그게 정가와 다른 금액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그 돈을 받으면은 지금 정치자금 같은 경우는 근데 공개가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도 얼마 이하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은 익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선관위는 다 신고를 합니다. 그 누가 냈는지를 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우리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정치자금이 1억 5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1억 5천만 쓰면 그 뭐에 쓰느냐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쓸 데가 많습니다. 사무실 비용, 뭐 그다음에 정책 자료 비용, 근데 우리 문자 보내는 비용, 현수막 비용 이런 게 전부 정치 자금입니다.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이 자기 월급으로 다 써야 되겠죠. 근데 사무실 같은 것도 이제 그 굉장히 시내에서 하면 비싼데 근데 그것도 1년에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출판 기념회 한 번에 뭐 2억 3억씩 번다는데 그 2억 3억 벌은 것은 공개도 안 되고 누가 냈는지도 몰라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만일 정상적인 경로로 출판사에서 서점에서 팔리는 책이라면 그거야 오히려 장려해야 될 수도 있죠. 좋은 책을 많이 낸다면 국정에 기록이 될 테니까요. 김민석 후보자는 아까 지적하셨던 자료를 좀 제출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전례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한덕수 황교안 전 총리를 예로 들었습니다. 예. 그 진짜로 한번 표로 만들어서 그거라도 표를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보면은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 때는 저도 이제 당시에 이제 갓 여당이 된 소수 여당의 청문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참 야당 의원들 대단했죠. 숫자도 많기 때문에 뭐 1000건 넘었고 그 후보자랑 아무 관계도 없는 김현장이 근무할 당시에 김현장이 무슨 사건을 수임했는지 그 사건 수임에서 묻고 뭐 주미대사 때 어떻게 묻고 했는데 지금과 비자비하자면은 좀 진짜 비교해서 한번 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나름대로 잘 해명했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그 입장도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겠죠. 아마도 이 집권 초기니까 허니문 현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도 한번 일단 두고 보자라는 심일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면은 당장 민심에서 이반이 올 겁니다. 예, 근데 뭐 대통령실이야.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를 두고서 못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다 해명이 되었다라기보다도 아마 적절하게 한다면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 정도로 했다면 중립적일 텐데 다 해명됐다라고 뭐 저 자기 사건에 자기의 심판 보듯이 이야기하면 안 되죠. 청문 보고서 어렵겠죠? 뭐 어렵겠지만은 뭐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뭐 여러 방식으로 하겠죠. 예. 새 정부 총리 인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땅한 대응 방안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결국에는 여당이 다 책임지는 건 여당이 책임지고 다수당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뭐 그중에 또 장관 후보자 중에 일부는 근데 저는 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뭐 AI 관련된 뭐 수석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지금 시대를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장관 인선에 대해서 그리고 뭐 또 국회의원 출신들 이건 우리가 의원 내각제가 아닌데 너무 많이 차출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는 각 상임위에서 판단하는 문제지만 정책 능력을 쌓았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는데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의 실력이나 윤리가 판단되길 하나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좀 무겁게
좀 스스로가 자평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장관 인선 문제도 말씀하셨으니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평가가 있었는데 저는 송미령 장관이 전 시험되는 이른바 농망법이라고 그랬다가 보니 농민들이 망하는 법인데 아니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라고 양곡관리법. 예, 양곡관리법을 바꿨는데 이 양곡관리법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역대 정부의 사실 입장이 다를 수가 없는 법입니다. 농민들을 잘 살게 하길 바라죠. 농민들이 망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농사 작물 우리 농작물에 그 자급 구조를 보면 쌀은 이미 막 과잉이 돼가지고 창고에서 보관 비용이 넘쳐나고 이걸 매번 하다 보니까 국가 재정 수요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잡곡 뭐 이렇게 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외국에 수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최대 공수출국인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국제 곡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농가가 잘 살고 우리나라도 작물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골고루 잡곡에 대해서도 그런 작물 장려를 지지하는데 지금 쌀이 왜 그러냐면 쌀이 제일 농기계화 많이 쌀 농사가 농기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농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정부가 자동적으로 일정한 가격을 지급해 주면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 어렵게 작곡 농사를 할 필요가 없죠. 자동적으로 수입이 보장되는데 그것은 농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 재정의 막대한 부담을 위해서도 이건 정말 좀 시정돼야 될 문제고 특히 우리 기후변화 시대에 또 여러 지정학적 변화 때문에 세계적 곡물 가격의 변동이 심하고 식량 안보가 정말 위태로운 시점에는 우리 스스로 식량 안보를 낮출 수 있는 돈을 쓰더라도 그렇게 좀 써야 되는 것이 이제 정답인데 전농 같은 단체라든가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양곡관리법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양곡관리법도 원래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잘 알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야당이 되고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시절에는 이제 농민들의 표심도 있고 하니까 그걸 밀어붙였죠. 또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러면 다수의 농민들이 정말 쌀값 떨어지면은 한숨 쉬고 당장 어려워지니까 그러나 그걸 구조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송 장관이 정말 뭐 대통령이 발탁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만 농정이 초당파적으로 정자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식량의 안보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한 분명한 정책으로 밀어줘야지만이 이 송 장관의 유임 여부의 성패가 가라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 장관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정책적 소신의 변화, 이 부처 리더십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당장 어제 아침 한겨레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뭐 지금 이재명 정부의 뭐랍니까 자겠습니다만 그 유임 여부를 재검토하라 그러고 전농도 당장 나서고 어제는 네. 또 무슨 당도 또 나서고 했는데 난감하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소신 정말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법안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보여주지 못하면은 농림부 내에서도 저거 뭐 유임된 장관인데 지난 정부 사람이기 때문에 곧 잘릴 거야라고 이렇게 잘못된 신호가 나가게 되면은 부처 내 리더십도 안 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송미령 장관은 스스로 큰 시험대에 섰는데 정말 지난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발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래로 그 이전부터 해서 농림부가 쭉 기본적으로 해오던 기본 정책 방향이겠습니다. 농림부 공무원들은 알 겁니다. 그 농림부 공무원들과 상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을 잃지 말고 무엇이 농민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우리 식량 작업률을 높이고 기후변화 시대에 식량 안보를 지키는 길이며 농민들에게도 적정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인가를 잘 판단해서 그것이 쌀농사 하나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발언해야 될 것입니다. 즉 특정한 이익 집단이나 또 무슨 일부 의원들한테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원래 가지고 있던 소신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그건 그 개인 소신이라기보다는 아마 역대 정부 농림부가 양곡관리법에서 이 쌀농사의 집중화, 쌀농사의 이후의 양곡관리와 또 쌀값 보장을 위한 엄청난 재정 지출과 이것이 오히려 영농의 다양화
식량 안보, 식량 작업의 역효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 이슈화 됐다고. 그리고 지금 아마 이재명 민주당 때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또 달리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 점 때문에 저는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킨 거 아닌가라고 해석했는데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은 그냥 정말 아닌 말로 데크레이션으로 했다면은 그건 오판한 거죠. 예. 이 법안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도 야당 때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판단을 예. 해야 될 거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민주당도 이 송미령 장관을 조금 옹호하고 나선 게 그거 아니겠나 싶은데 그래야 어떤 정부가 바뀌더라도 진짜 농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판단해야죠. 전 정책의 초당파적인 이런 그 정합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추진이 됩니다. 네. 올해 안에 해라 뭐 이런 지시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졸속 행정을 우려하는 분위기예요. 그전에는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안 했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김영춘 장관이었고 네. 부산 의원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안 했던 이제 이유가 있었겠죠. 정부 부채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약간 쟁점 전환 같은 건데 원래는 산업은행 저희 당도 그랬고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자. 지금 그랬죠. 국민연금관리공단도 전주로 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라는 것은 일반 서민대출금융도 아니고 또 무슨 금융시장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한 요번에 그 산업은행을 못 보내면서 HMM을 보내기로 했다 그랬는데 네. HMM이나 또 옛날에 그 제도 대우조선이나 그 모든 산업은행에 큰 대출이 나가 있는 곳이 다 동남권에 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이 적지죠. 그런데 무슨 이유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이유가 일부 있다가 민주당 의원들도 부산 산업은행 이전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부산 산업은행은 여의도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HMM은 민간 기업인데 민간 기업 보고 또 가라 그런 것도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뭔가 지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부산의 큰 여망을 저버리고 진짜 산업은행이 그 자신들이 출자했던 또 대출해줬던 큰 우리나라 산업 인프라 뭐 대우조선, HMM 이런 것들이 다 동남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실태를 보려면 거기서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뭐 산업은행이 금융채 발행, 산업채 발행한다고 하지만 그거야 다 그 관리를 잘해야 산업채 발행도 잘 되고 하는 거지 뭐. 당내 상황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 당내 갈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16명이 김용태 위원장을 지지했는데 의원님도 동참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우리 당이 항상 좀 저지르기 빠지는 오류가 이런 겁니다. 강론은 다 옳은데 총론에서 국민들 눈높이와 좀 다른 이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였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9월 초 전당대를 하자 그러면서 그때까지 계속 당연히 하는 것으로 먼저 전제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론으로 보자면 아니 그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특히 우리 당에는 율사들도 많고 또 뭐 그런 절차를 중요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자 어차피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든 이게 8월 초든 뭐 9월 초든 2개월 남짓한 이제 비대위가 될 텐데 그거 새로 뽑는다고 또 누가 있겠나? 그러니까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쨌거나 젊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그나마 어디 국민들에게 기대를 주었던 것 같은데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은 새로운 좀 더 진일보한 형태로 당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진행해 나가되 그냥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나머지 2개월 동안 전당대를 준비할 때까지 하면 어떻겠나. 그건 이제 원내대표가 사실은 당헌 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이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내대표한테 권고하는 형태로 이제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이후에 보니까 원내대표는 그래서 혁신위를 그럼 하겠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혁신위. 그 기대감이 좀 낮은 건가요? 혁신위를 해야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것도 혁신이지 않습니까? 혁신이고 혁신위도 그게 비대위입니다. 비대위 이름을 혁신위로 붙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8월 초든 뭐 8월 중이든 치러야 될 전당대회도 혁신이 없이는 말하자면 가죽을 벗겨내는 그런 고통이 없이는 국민들의 기대, 우리 당원들의 절망을
당원들을 절망 속에서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황골탈퇴할 것이냐, 어떤 가죽을 벗겨내면서 정말 생사를 뜯어내는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혁신할 것이냐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공감 때문에 혁신이라게 쓴 거죠. 혁이라는 가죽 혁자에 벗겨낼, 그게 혁신의 가죽을 벗겨낸다는 뜻입니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큰 기대감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혁신안을 내야죠. 지금 여러 혁신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역 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현대인연극회 대표 조용석입니다. 62년부터는 줄인형으로 생방송을 했어요. 인형에다가 줄로다가 만들어갖고 움직이는 거. 음악 갖고 움직이면 재미가 나니까 계속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죠. 또 하고 또 하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88년도 호돌이를 우리가 제작을 했고요. 이제 아시아 게임 팬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코비 인형,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야구단 캐릭터를 우리가 다 제작을 했어요. 74년 부리부리 박사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갖고 시골에서도 이제 가끔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봤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음이 찡하지요 뭐. 그 당시 인형들 이렇게 보면 마음이 찡하고 감회가 좀 새롭지요. 해외는 교포들하고도 커튼콜 끝나고 이제 로베 가서 인사를 하면은 제 손을 꼭 잡고 너무 재밌게 봤다. 아니면 울컥울컥하고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맨 끝말에 어떤 학생이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이 학생이 감동받아갖고 같이 울었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현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연하는 팀들이 많은데 그 노하우를 좀 전수해주고 싶은 생각도 많아요. 저는 기부할 수 있는 것도 기부하고 마지막으로 그 노하우를 기부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 오늘 사이 대지를 촉촉히 적신 비와 20도 안팎의 아침 기온을 보면 꼭 봄 같은데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름입니다. 대다수 지역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높아 덥겠고요. 점점 더 기온은 상승합니다.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30도 안팎입니다. 서울은 27도로 거의 변화가 없고요. 강릉, 대전 28도, 전주 29도 등 25도에서 3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는 중부 일원에 비가 조금 더 뿌려질 수 있겠습니다. 5mm 미만 보고 있고요. 강원도의 경우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10mm 정도지만 그래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전북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다시 정체정선이 북상하면서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내리겠습니다. 5에서 40mm 정도 하루 동안만 예상되는 양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는 강원 산지 안개가 매우 짙겠고요. 이 밖에도 서해안과 충청 이남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남아 있겠습니다. 또 서해와 동해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인터뷰, 이번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대선 이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잘 쉬고 있고 네. 또 지방에서 제가 맡았었던 사람 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 네. 지역본부 구성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같이 뛴 동지들 이렇게 찾아가서 뒤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긴 선거는 그 뒷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같이 고생했는데 뭐 그 뒤에 연락도 없어? 뭐 이러면 이제 서로 서운하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열심히 찾아가서 지난주에는 뭐 그 경남 창원, 부산, 울산 이렇게 가서 같이 이렇게 수고하고 격려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 초일회와 오늘 저녁에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이제 뉴스 났대요. 네, 의원님은 오늘 가기가 좀 어렵다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인가부터 그 이제 그런 요청이 왔다고 자리를 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한 달 전에 잡아놓은 약속이 있어서 뭐 다른 게 아니라 선약 조정이 안 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주관하고 약속 잡아서 여러 사람을 모으는 자리들이 계속 있는데 그 약속이라서 좀 뭐 오늘 자리에는 합류를 못합니다. 대선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위원장을 맡으셔서 활동을 하셨는데 새 정부가 아무래도 실용과 통합을 내세우면서 의원님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주변에서 많이들 여쭤보시죠? 예, 뭐 주목들은 하고 궁금해들 하시는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지금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제가 어떻게 국민들과 시선을 맞춰 나갈 건지 그 제 숙제는 제가 잘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그거고 또 새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기여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응원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이 오고 말고의 문제는 관심사일 수는 있지만 박용진이 정치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한 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박용진의 변화를 좀 모색하는 쪽에 많이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의 행보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코스피 3천 그 꿈 같은 얘기들이 이게 바로 되고 또 외교 무대의 정상 외교의 복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민생 안보와 관련된 그런 상황들에서 변화가 눈에 보이잖아요. 정권 교체 효능감을 갖게 해준 한 달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대통령 달라진다고 뭐 달라지겠어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바뀌니까 대한민국의 여러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게 한 달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현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이슈. 김 후보자의 둘러싼 의혹 해명이 좀 잘 됐다고 평가하십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좀 뭐 판단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냥 눈치고 지나가려고 하진 않았다. 해명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이렇게는 이제 평가를 하고요.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걸로 됐다, 아니다,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틀간의 인사청문회와 그 이전의 준비 기간을 통해서 본인이 그냥 뭉개고 눈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해명하고 그런 걸 노력을 했다 이렇게는 평가를 합니다. 이 관심이 재산 관련 의혹이었는데요. 이게 후보자의 말 이외에는 증빙 자료가 좀 부족하다. 국민의힘은 그런 불만입니다. 그리고 네. 확인할 증인도 없으니까 네. 이건 후보자의 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 야당의 실력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역대 인사청문회는요 늘 그 자료를 왜 제출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시작도 하기 전에 한두 시간을 그냥 아침나절을 다 소비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자료 더 내라 이래라 저래라 했지만 그 자료가 늘 부족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8년을 하면서 늘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 불만은 김민석 후보자도 본인이 위원장 의원인 시절에도 똑같이 얘기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그 주도권을 쥔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만 자료가 나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낙마시킨 경우도 많고요. 또 스스로 물러나게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는 그 지금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력이 문제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실력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증인 채택 문제도 역시 어떻게 전술을 잘 짜고 그 합의에 이르러내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아무도 채택하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그 야당의 실력 탓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자료 부족 이미 그 기본적으로 내게 되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만 잘 파고들어도 그 후보자가 당황할 수밖에 없거나 혹은 국민들에게 사죄하거나 죄송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의혹만 남발하다가 끝나버렸다. 그러면 저는 그 야당의 실력이 부족했다. 야당의 실력 부족이죠. 뭐 아니 씨름 선수가 삿바도 못 잡았으면 그 씨름 선수의 문제지 그걸 누굴 탓하겠어요. 이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죠. 최수진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최소한 성의를 표시할 방법이 있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 참석자를 증명할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출판기념회의 책 인쇄부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제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글쎄요. 뭐 아니 그것도 본인들의 그 팩트 파인딩의 문제인데 우리 여기가 지금 KBS잖아요. 한국의 공영방송인데 여기 KBS에서 근무하는 기자들이 자기들이 그 파헤치려고 하는 대상자나 혹은 관련 사건에 대해서 자료를 줘서 하나요? 다 정말 열심히 파거든요. 근데 의원실마다 9명, 10명씩 있잖아요. 보좌진들이. 그분들은 뭐 한 거며 국회의원은 뭐 한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제출되는 자료 외에 그 팩트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저는 뭐 김민석 후보자가 뭐 자료를 안 냈다 이 얘기를 할 시간에 자료를 더 찾아보고 체크해서 크로스 체크하고 해서 그 미안하다는 소리라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었나 싶어요. 김희정 의원은 그거 했잖아요. 어쨌든 한두 건 정도라도 그렇게 하면서 그 기대에 멈춰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그거를 왜 다른 의원들은 못하고 소리만 지르다 끝났나. 특히 주진우 의원. 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또 저도 고발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국회의원이 고발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남발을 해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률가인 건지 알겠는데 고발로 남발을 하면 그거야말로 본인 정치적 치명상만 입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돈 있는 집안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었다.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 생각은 1도 없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서요. 본인의 병역 문제와 자녀의 교육 관련은 국민들에게 영린의 문제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못해준 교육에 대한 조건을 다른 사람은 챙겨갔어? 이거 진짜 화나는 일이죠. 또 너도 나도 다 갔다 오는 병역 문제에서 석연찮게 빠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근데 혼자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되게 고관대적인 자녀이거나 권력 있는 사람이 집안의 아들이거나 혹은 본인이 국민들을 대표할 만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병역 문제에서 석연치가 않아.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국민들에게는 관심 대상이고 또 뭐 비판의 대상일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비밀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국회의원 나올 때 이미 다 공개했을 거고 유권자들에게 제출했을 거고 대한민국 관보 사이트에도 다 게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현역 상급이었더만요. 근데 그거가 왜 안 갔냐라고 하는 문제를 본인 이름을 이렇게 지정한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한 걸 가지고 버럭 화를 내면서 본인이 거기서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런데 다 그러고 고발하겠다고 그래버리대. 그래서 난 참 정치하는 분들이 고발 남발 이거 진짜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청문위원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게 이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 청문회에서 그분을 검증한 건 아니잖아요. 청문회장에서는 청문 대상자를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거고 본인이 근데 여당 의원들이 이제 주재 의원에 대한 그런 공세를 벌인 거에 대해서 글쎄요. 뭐 국회의원을 나오실 때 각오 안 하신 건가? 국회의원은요 4년 내내 만날 털리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 가지고 혹은 10년 전에 했던 얘기를 가지고도 검증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시사철 하루 24시간 검증 대상인 국회의원이 나올 때 그런 것도 과거하지 않고 이건 내 프라이버시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이전에 망신 샀던 국회의원들 한 1000명 정도가 주진우 의원하고 똑같이 얘기해야 될걸요. 그거를 프라이버시라고만 얘기하시면 문제가 아니에요. 다 공개되어 있는 얘기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국회의 이제 청문회는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것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와 대립, 갈등과 서로의 난타전에서는 뭐 이게 어떤 때는 피하 식별도 잘 안 되는 상황으로 난타전과 포격전을 주고받는데 잠깐 여기는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 아닙니까? 그거 알았고 본인에 대한 검증은 사시사철 24시간 있다. 네. 이거를 왜 이때 지금 날 공격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하실 분들은 그거 다 각오하고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 재산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고발 사건을 배당을 했습니다. 이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뭐 검찰이야 지금 뭐 절차대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국민들께서는 아니 무슨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하고 혹은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검찰이 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의도에서 끝낼 일을 서초동으로 끌고 가지 마세요.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국민의힘이 좀 조금은 더 차분하게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룰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좀 미안해야 한다고 봐요. 네. 그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게 한 그 원인은 그 국민의힘의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 혐의 때문이고요. 그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어쨌든 탄핵이 된 거예요. 탄핵된 대통령을 당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야 될 수밖에 없게 된 이재명 정부에게 미안해서라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또 그 총리 인준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봐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망쳐놓은 국정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하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비판 날이 세우고 파헤치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 전 야당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이제 국회의 역할 그다음에 바로 직전 정부 탄핵된 정부의 책임이 있었던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 표결 던지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미안함을 좀 덜어내고 국민에 대한 예의를 보여주는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청문회도 역량과 정책에 대한 검증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쉽죠. 장관 청문회 줄줄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 인사청문회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에서는.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항상 나오죠. 이게 왜 잘 안 되는 겁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야 대부분이 변경되는데 제가 이거 꼭 KBS에 와서는 아니지만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놓고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입장이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여당은 가능하면 그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입장이고요. 그 여당이 야당 되면 또 반대합니다. 네. 비슷한데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의 사생활과 도덕적인 검증은 좀 비공개로 하자.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정책 능력, 자질에 대한 검증은 좀 공개적으로 진행하더라도 너무 발가벗겨지니까 진짜 역량 있는 분들이 좀 발탁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좀 있다.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구분해서 하자고 하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인사청문회가 뭐 도덕검증, 뭐 정책자질 이런 걸 좀 나눠서 하게 되면 미국에서 가끔 보이는 것처럼 청문 대상자인 후보자와 그 가족들이 함께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지지를 표해주는 이런 모습도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출판기념회도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출판기념회 수익도 정치자금으로 좀 관리하자. 이 부분 이제 주진우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동의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비슷하긴 한데 저는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뭐 혜택과 권한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과정이 정치개혁으로 이렇게 추진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경우는 씁쓸한 것도 있어요. 스스로 무슨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혹은 면책 특권과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은 국회의원 역할을 잘하라고 만들어준 건데 그렇죠. 남용하거나 이러면서 계속 이것이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저는 불필요하고 시대의 착오적인 권한들은 내려놓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투명하게 이제 금전과 관련된 문제는 투명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관 인선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 말이 많습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본인도 되게 놀랬던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지? 역대 이런 일이 있었나? 전임 정부에 쓰임이 있었던 분을 다시 재기용한다. 최근에 한덕수 총리가 전임 그 이전 바로 직전 정부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총리도 했었고 또 대사도 했었고 이러면서 역할을 했었는데 성격이 다른 정부에 또 이제 초대 총리로 이렇게 발탁이 되면서 화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어서 정권 바뀌었는데 바로 이어서 유임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만큼 그분의 어떤 자질 이런 것들 좀 전략적으로 민주당에서 가장 추진했던 법안을 앞서서 반대를 하고 했던 분이에요. 네. 그 부분이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곡법과 관련된 부분은 본인의 판단에 대한 시정, 수정, 사과 이런 거를 이제 표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농업정책 전반의 양곡법은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업정책 전반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장악하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필요한 정책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여러 차례 국무회의를 통해서도 파악한 것 같고 또 어떻게 이런저런 자리를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그런 자질을 파악하고 과감하게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탕평 인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예를 들면 부처 입장에서 보면 유임된 장관인데 정책적 소신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 부처의 리더십 괜찮을까요? 아니 그 부처가 다 그랬는데요 아니 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료들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 드리면 네. 바람 불면 눕고 물결치면 흘러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선출된 권력의 정책 방향과 국민들에 대한 공약을 수행하는 역할이 관료들의 역할이니까 저는 뭐 그게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하면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 민주정부를 운영해 나가는데 맞는 방향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서 질타도 있고 뭐 연기도 시키고 이러면서도 계속 합을 맞춰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집권 세력과 그리고 기존에 국정을 운영해 왔었던 관료 집단과 합을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나쁘게만 볼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관 본인이 좀 당황스럽겠죠. 이전 집권 세력에서 발탁돼서 그 정책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지금은 또 이제 달라졌는데 거기에 또 맞추려고 하니까 본인이 되게 당황스럽긴 하겠지만 아마 한 10% 정도는 이렇게 정책적인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나긴 할 테지만 90% 넘는 대부분의 국정 과제는 대한민국의 국정 과제는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의 자질과 어떤 그 업무 파악 능력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본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화제인데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날아오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약간 잘못들 알고 계시는데 김영훈 위원장 시기에는 민주당을 도와주질 않았어요. 이분은 그리고 지금의 민주노총을 이끌고 있는 분들과도 어떻게 보면 갈등 관계, 경쟁 관계예요. 민주노총에도 상당히 많은 이렇게 보면 계파도 있고 정치 세력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 뭘 모르고 그냥 하시는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주목해서 본 건 고용노동부잖아요. 고용안정노동존중부예요. 그러니까 그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이익과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나가고 또 대한민국 미래에 그 어떤 필요한 노동시장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서로의 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단기 파업, 단기간의 갈등 또 해결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뭐 주 4.5일제 또 뭐 청년 연장, 고용 연장 문제, 네. 그리고 뭐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단히 많은 사회적 합의들 막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거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역할로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고용을 안정시키고 또 노동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부처여야 하는데 그동안 뭐 교수 출신, 관료 출신, 그다음에 보수적인 정치인 출신들이 고용 안정과 노동 존중의 태도를 보이지 못한 채로 그 부처에 수장을 해왔던 적이 많아요. 그런 면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부처의 역할과 기대에 맞는 사람이 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잘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싶어 하시는데 그게 이제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어떤 정책적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게 그대로 정책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학계 출신이 교수 출신이 와서 앉으면 학계의 의견만 반영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뭐 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요. 오히려 민주노총 노동계 현장을 더 잘 이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방부는 전쟁 준비부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외교부는 대화로 해결합시다 하는 부처예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부의 해법을 가지고 서로 조금씩 다른 결정 과정들을 담아내려고 할 텐데 고용노동부와 다른 경제 관련 부처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왔다. 현장과 노동계의 이해를 잘 파악한 그런 고용안정 노동존중부 장관 후보자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 원구성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좀 양보해달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안 주겠죠? 예, 저 안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전에 그때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약간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법사위 때문에. 그래서 법사위를 뭐 합의는 원래 합의가 법사위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져가는 걸로 합의가 됐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다시 뒤집으려고 했었다가 뭐 1년씩 맞춰서 하기로 하고 이제 그 국민의힘이 가져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의총에서 여야 간의 합의는 지키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의견을 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일 때 제가 법사위원이었거든요.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막 하는데 정말 그 너무 위원장이 전행을 하고 또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이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랬어요. 내가 그때 우리 의총에서 했던 말에 후회합니다 그랬어요. 후회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다른 거 다 양보할 테니까 법사위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여야 간의 합의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협치를 주장했던 박용진 같은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를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밀고 나갈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새로운 합의는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여야 원구성의 합의를.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지금의 국회 구조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에 대한 민주당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협상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권 초기입니다. 이 협치에 대한 요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리 인준, 추경, 상임위 배분 이런 데서 여당이 지금 다수 의석인데 전혀 양보를 안 하는 모습은 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이 총리 인준과 관련된 협조, 비판은 비판이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 그렇게 할게. 그러면서 나머지를 이렇게 좀 본인들이 양보받는 방식으로 대타협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인사청문회 과정을 비롯한 국회에서의 이 검증 과정은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고요. 정치적 타협의 절차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다, 100 아니면 빵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6대 4, 60대 40이거든요. 각자가 내가 취해야 할 60은 뭐고 내가 버려야 할 40은 뭔지를 잘 선택하고 판단해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20 정도의 차이만 남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얘기 못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지혜를 발휘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를 좀 보여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 말씀을 드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2부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살펴봅니다. 부동산 전문가시죠?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상욱 대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서울 아파트 불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 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주간 기준으로 동향조사를 발표를 하고 월간으로는 실제 거래 가격을 지수화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요. 실제 거래된 가액을 기준으로 실거래 지수는 통상 45일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6월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4월인데 현재 5월, 6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거는 주간 동향이고 네. 주간 동향 기준으로는 소수점 첫째 자리 때, 즉 0.1, 0.2 이런 식으로 상승할 때는 과열장이라는 말을 쓰고 소수점 둘째 자리인 0.05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비교적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말을 쓰거든요. 네. 현재 지난주 기준으로는 서울이 0.36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도의 상승세는 2018년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세이고 2020년, 21년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동향조사 기준으로는 거의 7년 만에 최고 수준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서울의 강세는 작년에도 소위 자산 가격을 5개 분위로 쪼개서 보면은 네. 가장 가액이 높았을 때 5분위, 가액이 가장 낮으면은 1분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서울이 23개 구다 보니까 통상 한 4개에서 5개 구씩 5, 4, 3이 1분위로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분위가 서초, 강남, 송파, 용산이고 4분위는 마포, 성동, 동작, 양천, 강동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3분위는 영등포, 서대문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5분위만 강세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울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주택시장 전체적인 강세는 아니다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올해 5월, 6월의 강세는 5분위뿐만 아니라 4분위 지역이 더 높은 강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3분위 지역도 소수점 첫째 자리 때 강세가 0.2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제 서울 17개 구 이상이 강세라고 체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서울 시장이 굉장히 과열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뿐만이 아니고 이제 강북 지역, 네. 경기 지역은 어떠해요? 네, 경기도도 가액을 기준으로 5, 4, 3이 1분위가 있는데요. 경기에서 가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자연스럽게 과천 판교인데 네. 5분위는 이미 강세입니다. 과천 판교는 주간 동향 0.4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 5분위는 이미 강세인데 과천 판교는 원래 서울 5분위와 유사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과천과 판교가 오르더라도 경기도민이 체감할 때 경기도가 강세라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경기도도 결국은 4분위, 3분위로 전이가 돼야지 수도권 강세라고 체감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경기 4분위 지역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분위 그러니까 경기 지역이면? 4분위는 결국은 광명, 분당, 하남시를 포함해서 그리고 안양을 포함하는 이제 이런 지역대로 가는 거거든요. 결국 지역도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서 고가, 예를 들면 수원시라 하더라도 수원 전역이 아니라 수원에도 고가인 지역들이 있는데 광명도 이제 4분위 얹어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광교 신도시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도 지금 좀 강세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배경은 뭡니까? 미시적으로는 결국 수요 공급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공급은 큰 변화가 없지만 단기에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요라는 건 결국 소득과 대출 유동성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현재 은행 대출 증가하는 것을 보면은 가계에 좀 상당한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것 같고 결국은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심리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새 정부가 되면서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규제가 좀 많이 나온다거나 하기보다는 규제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않나라는 그런 안도감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했었던 여러 수요 촉진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수요 촉진 정책들이 주택 경기가 가장 안 좋았을 때 나왔던 굉장히 강력한 수요 촉진 정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2년부터 집권을 했는데 22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거의 붕괴 수준으로 내려갔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여러 수요 프로그램들, 정책금융들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 많이 만들었던 정책금융들이 지금 주택 경기가 개선됐는데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이제 시장 가계의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것 같고요. 거시적으로 보더라도 22년, 23년 환경은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올라가는 환경이지만은 지금은 결국 3.5에서 2.0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시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우호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게 조합이 돼가지고 부동산 가격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진보 정권에서는 부동산이 오른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이제 뭐 학술적으로 명확하기보다는 시장이 생각하는 경험칙으로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발언에 대해서 뭐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막 강경하게 반박하기보다는 지금 그런 심리가 시장을 좀 더 안도하게 만들면서 과열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심리를 진정시키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대책도 같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 재건축 단지도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 다 규제 지역 아닌가요 지금? 네, 현재 토지거래 허가제로 규제된 지역들이 서울 4개구 외에 일반적인 뭐 목동을 포함해서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다 토지거래 허가제 지역이고요. 현재 재건축 랠리가 나오고 있는 거는 결국은 새 정부 들어서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진시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분당을 위시하는 그런 신도시 재건축에 매수세가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윤 정부에서 정책금융 푼 것 중에서 가장 지금 위력이 센 것이 소위 특례 생애 최초라는 거거든요. 네. 생애 최초 대출은 원래 소득 8천만 원 이하 가구가 집을 살 때 저리로 빌려주던 프로그램인데 지금 그 당시에는 가액도 6억 원 이하였거든요. 지금 23년에 이거를 특례로 바꿀 때는 가액 제한도 없앴고 그다음에 선순위로만 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후순위로도 빌릴 수 있게 하니까 지방에 뭐 14억짜리 부동산이 굉장히 고가인데 그거를 거기에 있는 뭐 4억 5천 전세 위에다가 6억을 쌓아가지고 6억을 후순위로 쌓고 자기 돈 3억 5천으로 14억짜리를 갭매수를 하거든요.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30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에 20년이 걸려도 본인 50대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새 정부에서도 재건축에 대해서는 마땅히 규제를 할 거라는 그런 뉘앙스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4기 신도시 같은 거 내지 마라 이런 발언들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네, 그런 발언들도 그러면 신도시를 안 내고 한다면은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좀 더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은 전반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매수세가 30대 40대를 위시해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간이고 관련해서 그래서 거래량도 증가를 하고 가격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금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네. 이 얘기도 지금 같이 해 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주택 선행지수가 120을 넘었다. 이 지표의 의미는 뭔가요? 주택 선행지수는 한국은행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월간 네. 소비자 동향 조사를 하면서 그 소비자 동향 조사의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는데 주택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100을 넘어가면 어쨌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실증 연구를 통해서 밝힌 거는 먼저 생각이 그렇게 120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생각이 난 시점 기준으로 플러스 4개월에서 플러스 9개월 상관으로는 네. 실제 주택 가격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아하. 그 동향조사하고 그다음에 실질 실거래 지수 간의 상관성을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올라간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결국 은행에서 돈 빌려서 집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한은에서는 이거를 일종의 경고성 보고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120까지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플러스 4개월에서 플러스 9개월간의 가계대출 수요가 폭증할 수가 있고, 그렇게 폭증하게 되면 거시 안정성이 안 좋아지니까 좀 경계하라는 맥락에서 발표를 한 것 같고, 과거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됐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거는 결국 대출 규제가 좀 필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한은이 이런 리포트를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아니, 한은 입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다 부동산을 좀 자극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시적으로 보자면은 결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내려갔을 때 그 유동성이 뭐 생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가면은 생산 쪽 데이터는 별로 개선되는 게 없는데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그게 한국에는 소위 자산 메모리라 그래가지고 소비로 돌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스트레스 DSR 같은 것도 부동산으로 가는 문턱을 추가로 부동산에만 좀 쌓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장치 같은 부분인데, 한은이 경계하는 거는 기준금리 내리는 국면에 소비자 동향은 주택가격 상승세를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희석이 되지 않는 한은 돈이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은에서 이런 진단이 나왔고 한다면은 다른 부처에서도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같이 나와줘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책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잠시 말씀하셨지만 스트레스 DSR, 네. 이 3단계가 이제 다음 달 시행이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DSR은 1단계, 2단계가 특히 작년 9월에 시행이 됐었는데 네. 일종의 기준 대출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액을 차감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단계 때 가상금리가 0.375였고 2단계 때 수도권이 1.2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 0.8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거는 1.2가 1.5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0.3이 추가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2단계를 이미 시행하는 상태에서 3단계로 올라가는 거는 0.3밖에 안 되고, 기준금리는 이미 한 번 내리면 0.25가 내려가니까 시장금리의 하락분으로 이미 스트레스 DSR은 상쇄됐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추가 장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낮아지는 장벽에 종전 높이 정도를 만드는 것이지 이거를 더 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가계 유동성이 당장 감소할 일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작년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작동한 거는 그 감독원의 그 창구 규제도 컸거든요. 그리고 대출 총량제도 그냥 거의 곧바로 시행을 해버리고 하면서 좀 반강압적인 정책을 작년 이복형 감독원장 주재하에 이런 정책들을 같이 병행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레벨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감독당국 레벨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금융위 레벨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 패키지로 나왔을 때 이게 작동을 하는 거고, 그냥 스트레스 DSR 3단계 단독으로만 쓰였을 때는 지금으로선 임팩트가 크진 않을 거로 보여요. 새 정부 방향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결국 새 정부 인선이 마무리되고 부처가 재정립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현 새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소위 일 잘하는 정부라는 그런 이미지가 쌓여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잘 낼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대책을 지금 여러 가지 조직이 잘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못 내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시차로 인해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생긴다면은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좀 과열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내야 될 대책을 더 크게 내야 된다거나 소위 거창하게 내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은이든 금융부처든 결국 원래부터 일했었던 관료들이 금융시장 관련해서 안정성 대책을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새 정부 인사들이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고유동성이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도꼭지 문을 잠그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냥 새 정부가 추구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네.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네. 세금이 아니고 이제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당장 그러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은 가능한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공급 정책은 지금 오늘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공급은 결국은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물론 높은 확률로 예상이 되면 지금 반영을 하겠지만은 결국은 구도심의 재건축 재개발 촉진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새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는 장기 임대주택이 한국에 없다 보니까 장기 임대가 없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매매 수요가 초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도심 내 장기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뭐 국토부의 리츠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기금을 활용한다거나 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이고요. 그래서 종전처럼 막 몇천호 몇백 호를 공급하면서 생색내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수도권에 부족한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할 기반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장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시장은 그런 장기 계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단기로 풀린 유동성이 과열장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냥 단기 대응이 되는 그런 정책들도 같이 패키지로 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규제지역 확대 같은 게 검토가 되는 건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규제지역 확대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주택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주정심이, 국토부 주도로 하는 주정심이 뭐 청약 조정 지역이다, 투기 과열이다 이렇게 지정하는 거는 주정심이 하지만은 그 정책은 안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유세 중에도 토지거래 허가제 왜 하냐 이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서울시가 하는 거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정하는 건데, 서울시는 어쨌든 강남 4구에 이어서 지금 4분위 지역이라고 하는 마포성동이라던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토어제를 지정할 의지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레벨에서는 지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격의 경제,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 최성욱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청취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김헌식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가보훈부, 윤석열 정부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죠. 광복회 독립운동 학술연구 예산 복구하는 예산 확보에 나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광복회 학술원이 지난해 6월에 출범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 독립운동사 학술연구사업 예산 8억 원을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올해 예산 가운데 광복 학술 연구 항목 6억 원이 지난해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운동사 학술 연구에 3억 5천만 원, 독립운동 학술집, 그리고 문헌 발간에 1억 원, 그리고 후손 독립운동 인재 양성 교육에 2억 원 이렇게 책정이 됐었는데, 이게 사실 좀 사적인 보복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광복회 학술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중용 등 역사관 비판이 이어진 뒤에 예산이 이제 삭감이 됐었기 때문에 거센 논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 논리에 따라서 이 독립운동 계승작을 휘청이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좀 흥미롭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가 조합면의 이름을 정약용면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시가 이제 최근에 밝혔는데요. 행정구역명을 정약용면으로 바꾸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조안면입니다. 조안면과 그럼 정약용 선생의 인연은 어떤 게 있냐면 1762년에 조안면 능내리에서 정약용 선생이 태어났고요. 이후에 유배 해제돼서 말년을 이곳에서 보냈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마는 능내역 인근에는 다산유적지와 다산기념관, 실학박물관 그리고 네네. 묘역도 이제 이곳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조안면을 정약용면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훨씬 더 홍보하고 알리는데 더 편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 이름이 들어간 행정구역 명칭이 있었나요? 일단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행정지명과 법정지명 이 네. 단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지명은 주민 생활편을 위해서 구성한 그런 명칭이 되겠고요. 행정지명은 지도에 등재되는 법적인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정지명이 상위에 있을 수 있고 그 하위에 행정지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행정구역명 중에 실명이 포함된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별칭이 들어간 사례는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영월군의 김삿갓면이 되겠습니다. 김삿갓 묘소가 이 김삿갓 면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바꾼 건데 그 전에는 영월군에서는 이제 김삿갓면이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동면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동면 하면 또 이제 경남의 하동면을 또 떠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있었고 또 김삿갓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영월군에서는 김삿갓 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정리가 아닌 행정리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편의로 이렇게 지칭하는 곳 중에는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의 박수군 마을리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법정리는 이제 정림리인데 정림 1, 2만 행정상 박수군 마을 리로 이렇게 붙여서 했는데요. 그 이유는 박수군 화백이 이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정림 1, 2를 바로 박수군 마을 리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2002년에 박수군 미술관이 또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고 그 외에는 충무공, 뭐 세종, 여기 마포에도 뭐 토종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시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행정명을 부여한 바는 있습니다. 이게 법정과 행정명이 또 다르군요. 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혼동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로부터 4개의 플래티넘 인증을 추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K-팝 최다 인증이 되겠습니다. 미국 레코드 산업협회는 음반 판매량에 따라 가지고 호칭을 붙이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디지털 싱글과 앨범 판매량에 따라서 이 50만 유닛 이상 같은 경우는 골드를 붙입니다. 여기서 유닛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었는데 우리 말로 그냥 하면 50만 장 이상이면 이제 골드 금에 해당이 되고요. 100만 장 이상에 해당되면 플래티넘 100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0만 장 이상이게 되면 멀티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1000만 이상이면은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호칭을 붙이게 되는데 이번에는 런, 피땀 눈물, DNA, 페이크 러브 등 4곡이 100만 장 이상 인증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전체 팀 통산 13개의 100만 장 이상 인증을 받고 있어서 최다 K-팝 인증 기록을 세웠다는 것이고요. 골드 인증도 5개를 이제 더 인증을 해서 20개의 이 골드 인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실사당 건축물로 추정되는 관월당이 일본으로 반출된 지 약 100년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관월당은 원래 이름은 아니고요. 그리고 서울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지만 아마 왕족 가문의 그런 사당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1920년 당시에 이게 경제가 어려웠는지 담보로 조선 식산은행에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야마이치 증권의 초대 사장인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가 됐고 이것이 도쿄로 나중에 옮겨지게 되면서 사찰에
기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국내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관음보살상을 봉헌한 기도처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문화의 사당이 불교의 불상봉환 기도처가 됐으니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고동원 주지가 이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한국 측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단연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18세기에서 19세기 왕실 관련 사당 건축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의 원래 명칭 그리고 어느 곳에 구체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누구를 배양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 과제입니다. 일단 경기 파주에 있는 전통 건축 수리 기술 진흥재단 수장고에 지금 현재 일본에 해체된 부자재가 이제 반입이 돼서 보관 중입니다. 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7개국에서 하루 만에 영화 부문 1위를 차지했고요. 41개국에서 1위를 25일에 차지했고 93개 국가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고요. 미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서구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애니메이션 이름 자체에 K-팝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인데 미국 콘텐츠 평점 사이트 로튼 토마토에서는 토마토 신선도 지수가 96%, 시청자 평점도 90%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악마를 퇴치하는 히어로팀 헌트릭스가 K-팝 걸그룹이고요. 보이그룹을 흉내내는 또 사자보이즈라고 하는 악령 그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그룹이 K-팝 노래를 매개로 해가지고 서로 대결을 벌이는 내용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배우 안효섭 그리고 배우 이병헌 등이 목소리 연기로 참여를 했고 김윤준 배우도 이 셀린 역이라는 그런 비중 있는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음악이 다 K-팝 음악이고요. 테디가 직접 만든 곡이기 때문에 K-팝 팬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익숙한 K-팝인데 새로운 곡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K-팝 팬들까지도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좀 여쭙겠습니다. 요즘 책이 힙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동네 문방구는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읽는 것을 넘어서 쓰는 것에 대한 젊은 층들의 관심이 있는 라이팅 힙 트렌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최근에 문구 페어가 있었었는데 5일간 2만 5천 명이 네. 방문해가지고 크게 흥행을 했고요. 여기에 대부분 젊은 층들이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과 취향을 볼펜, 펜 글씨로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캘리그라피, 손글씨, 만년필과 같은 검색어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제는 글 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